네, 황희두의 시대는 갔다. 업데이트 3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박수도 굉장히 강압적이에요. 나 별로 안 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요. 시작할 때 기분 좋게 딱 박수 치고. 왜냐면 이게 배가 출발할 때 그 엔진 소리가 또 중요합니다. 그 배고동도 울리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 어떤 준비된 자세를 보여주는 좋습니다. 오늘도 역시 또 재밌는 방송 이어갈 텐데 네. 그 먼저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자면 그 진행을 맡고 있는 정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 바로 옆에 그 마삼중 저격수 황희두 노무현 재단 이사 나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언제적 마삼중 저격수입니까? 근데 요즘 마삼중이 다시 나오던데요? 아 그쵸. 뭐 나오는데 오늘 주제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예, 뭐 자세한 거는 좀 이따 네.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뭐 얘기하고 있는데 예. 자기 멋대로 해요 이거. 의사경이 기다리는 알겠습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국제개발협력활동가 우리 오이섭 형님 나와 계십니다. 아 반갑습니다. 오이섭. 발음이 좋아요. 아 그렇습니까? 이라고 정확하게 부르기가 쉽지가 않은데. 오. 또 제가 진행하는 사람인데 또 발음 안 좋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 아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또 새날의 미래 권력이죠. 보람 PD 나와 있습니다. 왜요? 팩트가 아닌가요? 저는 예. 그렇게 발톱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새날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미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간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황희두가 그동안 진행했던 청국장이 막을 내리고 정재호의 업데이트가 지금 벌써 3회째가 되고 있는데 반응을 쭉 보니까 확실히 또 많이들 응원해 주시고 또 청년 목소리가 지금 정치권에서 귀하다 또 이런 말씀들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딜 본 거예요? 우리 뭐예요? 방송? 그렇죠. 우리 방송. 우리 방송의 댓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업데이트를 봐야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새날 그 가족분들께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석이요? 일단 제가 나오니까. 형이 나오니까 새날을 꼭 봐야 된다. 네, 일단 보셔야 되겠고. 근데 예. 의성님 목소리 잘 나가고 있는 거 맞나요? 잘 들린다고. 네. 일단 우리는 그게 장점 아닌가? 시야도 넓고 음. 나름대로 전문성 있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가장 젊은 방송. 이 정도 메리트면은 그렇죠. 보고 만들어가는 시간 충분히 가질 수 있죠. 좋습니다. 보람 PD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합니다. 업데이트를 꼭 봐야 하는 이유. 네, 모두가 네. 다 함께 업데이트가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업그레이드. 유이님이 딱 이렇게 업데이트에서 나오는 중요 미래 이슈를 다루는 채널이 없다. 오. 또 근데 유이님이 진짜 찐팬인 게 정확히 알고 계시네. 그러니까 이게 말씀 주셨다시피 트렌드를 또 저희가 주도하는 방송이기도 하고 또 미래를 알아가고 그 변화와 흐름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꼭 봐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 재미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재미도 재미인데 지금 의성님 마이크. 그러게 저 예, 마이크 안 나와요? 아니, 안 나오나? 지금, 실시간 소통을 같이 또 해주셔야 예, 되기 예. 때문에. 그래, 바보야 중요한 건 마이크야. 네. 진행자. 왜 켜져 있었지? 왜냐면 아까 분명히 마이크가 잘 나온다고 했었는데. 네. 마이크 한번 봐주시죠 PD님. 예, 피디님 한번. 네. 오케이. 됐습니다. 네.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바보야 중요한 건 마이크야. 예. 아무튼. 업데이트를 왜 봐야 되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미가 사실 중요한데 새날의 다른 코너들도 물론 이 패널들 간의 그 케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업데이트를 보니까 또 이 업데이트만의 찐친의 어떤 그런 그 케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포인트로 봐주셔서 찐친의 바이브가 나오는 채널. 찐친인데 주말에 왜 집회를 안 나와요? 이게 집회를 제가 제가 깔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먼저 까면 어떡해요. 공격들을 미리 준비하고 계셨군요. 네. 사실은 여러분들과 마음만은 함께했습니다. 근데 그러나 제가 그날 그 급성 장염이 걸려가지고 그 주말에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땅에 떨어진 거 주워 먹지 말라 그랬어요. 네. 요즘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땅에 떨어 있는 거라도 주워 먹는 아무튼 뭐 장염 탈났습니다. 그래서 진짜 마음만은 함께했고 이번에 진짜 부득이하게 이번만 못 나갔는데 원래 다들 만나잖아요 집회에서. 네, 이번 주만 아무튼 못 나갔습니다. 여러분들과 마음만은 함께했다는 점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수수님이 땅끄지라고. 주워 먹지 마. 좋지 네. 않아 그 버릇. 윤석열 때문에 못 살겠다니까 요즘.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어져갖고 지금 땅에 떨어진 거 주워 먹고 있습니다. 예. 네, 아까 그렇습니다. 유이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렇게 미래 이슈 다루는 중요한 채널인데 저희가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반에도 방송을 하고 있지만 주말에도 가능하면 재방송을 업로드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지난주에는 오히려 재방송을 봐주시는 분들이 더 많으셨던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주말에도 많은 어. 분들 혹시 못 보셨다면 이렇게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업데이트가 이제 오늘 본방송에 나가고 주말에 한 번 더, 그러니까 2번 나가는 거죠. 그죠. 좋습니다. 왜냐면 지금 실시간으로 볼 게 너무 많고 맞아. 특히 시사 현안에 집중하는 분들도 많으신데 음.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또 봐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놓치신 분들을 음. 위해서 주말에 한번 또 그쵸.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음. 또 봐주시면 둘 다 봐주시는 분들 계시면 또 더 감사드립니다. 너무 그렇죠. 감사합니다. 둘 다 봐주시면 진짜 감사드리고. 네. 사실은 이게 어쨌든 업데이트가 계속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재미와 정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미는 제가 담당을 할 테니까 또 세 분은 정보를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리더 기질이 있네요. 이 정도 포부는 밝혀줘야죠. 아,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본 주제 들어가기 전에 살짝 현안 우리가 좀 이야기하고 넘어갈까 하는데 사실 요즘 큰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많았죠. 뭐 사실 최근 뭐 천공 관련된 이슈도 굉장히 지금 떠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만 딱 놓고 보더라도 그 이상민 탄핵 소추안 가결됐고 아하. 사실 이게 뭐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루어진 게 75년 그 헌정사에서 처음이라고 또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이 이슈 같은 경우는 사실 원래 진작 내려왔어야 될 그런 양반인데 아무튼 그리고 또 곽상도 아들 그 5천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만 유죄가 되고 그다음에 1심 벌금 800만 원 됐죠. 그리고 아들 50억 퇴직금이 이게 무죄를 맞았어 또. 그러니까 뭐 그리고 김학의, 윤갑근, 박형철 이렇게 다 무죄 뜨고 그래서 사실 이슈가 너무 많은데 좀 어떻게들 관심 있게 보셨나요? 아무도 관심 있게 이걸 안 봤다고? 아니, 너무 계속 이 이슈 속에 묻혀서 살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새롭다 한 느낌보다도 매일매일 쏟아지는 그 틈에서 살다 보니까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게 너무 소용돌이 치는 그 안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체감하기가 힘든 상황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래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부승찬 전 부대변인이 나와서 그 인터뷰를 하셨었거든요, 새날에서.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전 정권에서 일하시던 분이 나름대로 비판적인 시각으로 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현재 정권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가 이런 얘기를 그 입을 또 통해서 들으니까 너무 심각하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저는 뭐 일단 워낙 많고 그냥 저는 강신업에서 한마디로 맞아. 족같은 당이다 거기 해서 이슈도 요즘 많지. 네, 한마디로 아유. 지읒 같은 당이다. 웃음 버튼이어가지고 한참 웃었네요. 그 시옷이 진짜 웃겼어요. 그렇죠. 보면은 멘탈이 나갈 수밖에 없긴 합니다. 왜냐면 이게 사실 전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게 4천만 원을 썼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보통 그럼 자기가 연설을 한 번쯤이라도 해야죠. 나 이런 꿈을 그게 뭐 강화문 광장에 자기 윤석열 정부 성공시켜서 당당하게 그 동상 세우겠다 이런 헛소리를 하더라도 어쨌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얘기를 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못했다니까. 자기 갈치당했다. 그래서 그 페이스북에 글을 써놓고 그게 또 보면 진중권이 그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흥분 잔뜩 해가지고 글을 남겨요. 그리고 거기에 계속 수정하는 거야. 마음에 안 드니까 이 말 더 넣어야 되는데 하고 막 수정하는데 말씀하셨듯이 그 시옷자는 죽어도 안 바꾸더라고. 그게 포인트였어요. 그 시옷이 진짜 킬포야. 한 진짜. 열 몇 번을 수정하는데 애지간히 열받았구나. 너 근데 이해는 간다. 그러면서 갑자기 화가 안 풀렸는지 뭐 이 무효 청구 소송한다 그러면서 이 당내 역적과 간신들을 싸우겠다 이제 그들과 그런 거 그쵸. 보면서 저기 재밌게 돌아가네. 저기가 저희가 주말에 또 청년들끼리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뭐 그때 잠깐 얘기 나왔는데 저들은 되게 심각한 문제도 어느 순간 그 가볍고 재미있게 뭔가 밈처럼 넘어간다. 근데 그게 좀 한편으로는 그래서 화나는 부분이 뭐냐면 저쪽은 너무나 얼토당토안한 잘못을 많이 해요. 근데 그냥 장난처럼 넘어가고 우리는 사람들이 저쪽에서 꼬투리가 안 되는 걸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복잡하고 30초면은 맞아요. 뱉어낼 가짜 뉴스를 우리는 몇 시간씩 대응을 해도 이게 제대로 해소가 되지 않는 이 그쵸. 상황인 것 같고 지금 최근에 이쪽에서 맞고 피 흘리고 하는 건 전부 다 이쪽에 공격을 당하는데 사실은 뭐 강신업이나 뭐 나경원이나 등등 해서 숙청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준석이 지금 이슈를 다 빨아가고 이런 거에 있어서 저는 굉장한
부당함을 좀 느끼고 있어요. 아니 근데 안 그래도 보람 PD님 말씀대로 이게 이슈가 워낙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약간 이쪽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좀 무뎌졌다는 반응이 많아요. 뭐 웬즈데이님도 그렇고 뭐 한경님도 그렇고 굉장히 무뎌진다. 근데 사실 오늘 있었던 그 곽상도 50억 이 무죄가 나올 거라고는 진짜 예상 못했거든요, 이거는. 근데 사실 주위 청년들의 반응은 좀 어떤가? 이게 사실은 왜냐면 청년들이 제일 분노해야 되는 이슈거든요. 어떻던가요, 좀? 뭐 반응이 되게 나뉘죠. 정치 고관여층은 여기에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분노하고, 없는데 네. 여기에 관심이 없는 청년들한테 몇몇 방에 뿌려봤더니 일단 관심이 없고 뭐 일십 당한 경우도 많고 그게 누구냐 뭐 이런 반응도 있고 실제로 그래서 그 같이 공부하는 분들 방 안에도 공유를 했잖아요. 근데 네. 거기서도 대부분 반응이 비슷한 것 같아요. 누군지 모르니까 이게 뭐 화도 안 난다. 그리고 그게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모르니까. 네, 그리고 둘째로는 너무 먼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장모 막 그 부동산 문제 때도 워낙 단위가 크고 너무 큰 얘기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을 일이 아닌 다른 세상의 이야기. 그리고 원래 저 인간들은 저런 놈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뭐 사실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전 장관 등등 지금 후벼 파는 게 뭔가 되게 와닿을 법한 문제들, 막 군대 입시 맞아요. 이런 거 특히 군대 또 간단하게 딱 꼼부심 누구나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런 식으로 나는 군대에서 내가 최전방에서 뭐 어쨌는데 솔직히 밖에서 보면 뭐 저기나 다 똑같은데 어쨌든 사람들이 그걸 콕콕 찌르는 거죠. 맞아. 그리고 이야기도 굉장히 간단한 것처럼 일단 딱 누가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뭐 대장동 이런 거는 제가 뭐 계속 얘기했지만 청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 너무 얽혀 있는 게 많다 보니까. 맞아요. 이걸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잘못했는데 이것만 궁금해하는 거니까. 세술 예약해줘야 돼.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언론에서 때리고 있는 행태가 뭐 대장동 하면 이재명, 뭐 성남시장 이 키워드가 자연스럽게 헤드라인에 따라가니까 그것도 네. 사실 대장동이라든지 그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아는 사람 못 봤어요. 제 지인들. 그렇죠. 왜냐면 네. 그렇지. 정치 고관여층들도 우리 지지자들도 공부를 하면서도 못 쫓아가요. 대부분 힘들어요. 어려우니까. 네. 근데 그거 하면 어디서 전 그게 청년들한테 많이 퍼졌다 보면 그 아수라 엮은 거. 그 이 영화랑 엮어가지고. 맞아. 근데 그게 원래 그 전 시장이었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대엽인가 어. 그 사람도 누군지 몰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대엽이라는 사람의 얘기 뭐 이런 거 모르고 이거 이재명 얘긴데 하고 그게 그냥 야 이거는 이거야라고 너무 쉽게 퍼뜨리는 거. 어쨌든 이게 그 당연히 납득할 수 없지만 매번 말씀드리는데 탈진실의 시대엔 그런 식으로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하고 한 줄 한 문장으로 쉽게 퍼뜨리는 것도 우리 해야 된다. 그렇게 방어 안 하고 우리가 팩트만 전달하면 사람들이 알아준다고 생각하는 건 그거는 너무 게으른 거라 생각합니다. 안 읽죠. 팩트 그쵸. 아무리 전달해도. 맞아요. 긴 거. 실제로 그래서 대선 때 그 이재명 후보 악마화가 뭐 거창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런 단톡방 같은 데서 그 아수라 포스터에 그 주인공 얼굴을 이재명 후보 사진을 갖다가 합성해 놓고 그 한 장으로 다 퍼진 거예요. 그런 네. 아기다들이. 예, 아무튼 그래서 오늘 또 이준석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인들을 어떤 식으로 짬짜먹고 있는지 그거를 제가 또 간략하게 가져왔습니다. 본인 코너에 황일의 스팀팩에서. 네. 아, 그럼 궁금해하실 테니까 바로 그럼 빨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예,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가시죠. 황일의 스팀팩. 아니 근데 뭐 재밌게 한다더니 뭐 그냥 박수 하나 치고 그냥 스팀팩 들어간다 하고. 박수를 재밌게 쳐보는 건 어때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는 뭐 재밌게 박수를 한다더니. 이렇게 치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소리가 아니, 뭐- 마이크에 안 들어가잖아요. 아니 근데 예. 이게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지지자분들이 어떤 의견을 내주셨었냐면 황희두가 다른 방송에 가면 맞기만 하는데 새날에만 오면 깡패로 군림한다. 아니 실제로 그게 이런 반응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방송의 댓글로 황희두가 다른 방송에서는 굉장히 당하기만 하고 막 억눌려 있는데 이상하게 저분은 새날만 가면 왜 그렇게 막 깡패 짓을 해? 막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죄송한데 여러분들이 딱 지금 보고 계신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공감하시죠? 봐봐, 웬즈데이님도 그건 그래요. 아, 벌써 근데 저 이거 네. 되게 네. 저도 황희두 씨가 딴 데서 맞고 와가지고 푸는 것도 있다고 솔직히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정재우 씨가 너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그렇죠. 생각이 많이 제가요? 그렇죠. 아니 지금 구도만 봐도 딱 3대1인데 아무튼 저 예. 주제를 하겠습니다. 주제로 바로 예. 들어가시죠. 진행자는 좋아. 진행자의 답변. 예, 좋습니다. 진행 바로 하시죠. 아니 제가 좋습니다. 아무튼 결론 이준석 전 대표가 정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일단 이거를 이해를 해야겠죠. 그래야 그에 따른 행동들이 이해가 가니까 사진 한 장 준비했습니다. 이게 예전부터 제가 얘기했지만 이 프로게이머 관점에서 이준석을 보면 정치의 게이머
정치의 스포츠화로 모든 게 해석이 된다. 네.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를 왜 그렇게 열광하는가? 뭐 실제로 토론도 나오고 인지도나 이런 것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그 지지자들의 세계관을 이해를 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개인만 놓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죠. 게임은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빡치게 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이 진행자가 김태현 변호사거든요. 그 진행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이준석 전략 아닌가요? 뭐 이러는데 쭉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다음 사진 바로 준비했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게임은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전 단계에서 상대가 도발이 되면 절반에 성공한 거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실제로. 심리전에 그렇죠. 제가 맨날 심리전을 강조한 것도 우리 뭐 프로게이머들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게임을 좋아하는 특히 젊은 남성들도 많고 또 여성분들도 게임 하시는 분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게임을 하다 보면 꼭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내가 이긴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겼지만 잔뜩 열받는 경우 있고 졌지만 상대 살살 약올려 갖고 도발하면 그 다음 게임 했을 때 내가 다시 승리를 가져오던가 다음 게임을 못해도 상대방 멘탈 건드려 놓으면 내가 이긴 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려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게임을 잘 모르시거나 관심 없으신 분들은 실제 게임의 승패가 중요하다 볼 수 있지만 이 게임에 지더라도 상대방 살살 약올려 놓으면 다음에 충분히 양념을 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세계관이에요. 근데 보통은 이 정치적으로 접근을 하기 시작하면 저 맥락들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준석 전 대표가 왜 그나마라도 공정하고 진영주의에서 좀 벗어난 사람처럼 보이냐? 한때는 그 박근혜 2시간으로 해서 권력의 최정점에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후로 그 뭐 육모방망이랑 싸우고 지금 뭐 윤핵관형 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거를 공정한 대결로 보는 거예요. 게임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정재훈님이랑 저랑 같은 팀인데 게임의 세계에서는 개인 리그에서 올라가다 보면 같은 팀 선수끼리 붙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렇죠, 종종 있죠. 그러면 거기서는 실력으로 붙는 거예요. 같은 팀이고 뭐 누가 선후배고가 없어요. 실력으로 붙는데 거기서 딱 그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이 정진석 씨처럼 육모방망이 어디 저 새파랗게 어린 후배가 와서 선배들한테 저렇게 뒤통수 하면 그걸 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딱 그런 프레임이 그 형성이 되면 저거는 꼰대, 나는 신진 세력, 게다가 난 진영주의와도 벗어난 이런 인물로서 포지셔닝 하는 걸 노리는데 설마 했는데 정진석 씨가 그때 완전 말려 들어가가지고 네. 이준석 씨의 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에도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저기에 잘못 말려 들어가면 이준석이 짜놓은 판 본인이 구사한 맵 안에 들어가서 그대로 먹잇감이 되는 거고 이준석은 늘 그런 식으로 이 엄프를 해서 자기의 몸값을 키우고 상대방은 바보 만들고 유유히 빠져나가서 다음 맵을 만든다. 이게 기본적인 세계관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에 대해선 뭐 이제 심층 버전으로 막 나뉘는데 일단은 이 세계관을 더 많은 당원들에게 알려야겠다. 우선은 이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좀 어떠세요? 또 게이머 출신으로서. 근데 그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님이 희두만세 이렇게 치니까 갑자기 수수님이 제우만세를 치고 갑자기 유인님이 의성만세를 치고 그다음에 유인님이 다시 보람만세 이렇게 쳐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왜냐면 아니 뭐 이거 아니 본론하라고. 그러니까 아니 소통을 하더라도 이게 뭐 맥락이 있게 하셔야지. 이게. 맥락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안 읽은 왜냐면 지지자들한테 또 효능감을 줘야 되잖아요. 우리 방송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 방송의 찐팬이 됐다는 또 그런 증거니까 한번 언급해갖고 그냥 재우만세 뜨니까 기분 좋았구만. 아니야 난 두 번째였어요. 아무튼 제 이런 보이콧 할 거예요. 정재현님 이거. 예, 좋습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댓글로 실제로 왜 방송국 못 나가고 유튜브에서만 노냐 하시는데 방송국에서 불러주셔야 나가죠. 그리고 저는 또 제 역할이 있다 생각하고 그치. 실제로 강의를 많이 다니기도 하고 청년들과의 공부 모임 하는 것도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정치의 언어로 정치의 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게임과 스포츠의 관점으로 지금 정치를 적용을 한 이준석 전 대표를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프로게이머 때 밥 먹고 했던 게 뭡니까? 하루 종일 밥 먹고 게임만 해요. 그리고 상대방하고 대전이 잡히면 뭐부터 하냐면 상대방이 나왔던 그 플레이를 죄다 봅니다. 리플레이로 전부 다 VOD 보고 같은 VOD 걸로. 보고 하면서 상대방의 습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 자기의 습관이 있고 본인이 유리할 때 불리할 때 하는 그 특유의 습성을 캐치하게 됩니다. 그럼 그걸 다 정리하죠. 그거에 맞춰서 상대방이 불리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치고 간다는 그런 전략 전술을 다 정리해 놓습니다. 그럼 경우의 수가 대략 잡히잖아요. 그거대로 그냥 우리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디테일로 가면 당연히 어렵지만 개념상으로는 되게 쉬워요.
이준석 전 대표가 방송에 나와서 하는 걸 유심히 보면 똑같아요. 어떤 거 아니야? 민주당에선 예를 들어서 우리의 논리를 가지고 뭐 지지자들이 어떤 포인트를 갖고 있는지를 캐치해서 나가서 방송에서 얘기하면 이준석 전 대표는 다릅니다. 이쪽 진영에 분열될 만한 요소 혹은 뭐 전직 대통령과 현재 후보와 사이에 뭐 갈라질 만한 내용 이런 네. 것들 몇 개 가져와서 확 들어와요. 생방 중에. 그럼 우리 진영 사람들한테 갑자기 와서 뭐 예를 들어서 A는 이렇게 말하는데 B는 넌 B라고 말하네. 넌 A야 B야 뭐야 이렇게 하는 순간 이 사람 당황하겠죠. 아 그러니까 말려 들어가는 거. 그쵸. 그쪽에. 그런 것만 준비해 그치. 옵니다. 그 몇 개 무기로 준비해 와요. 혹은 본인이 그 보거라고 했던 뭐 젠더 이슈라든지 몇 가지 본인이 유리하게 생각하는 판이 있습니다. 그걸 몇 개 가져와 가지고 자기 이렇게 흘리죠. 그러면서 서서히 대화가 끝나면 A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대화가 끝나면 B로 끝나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 밀고 있는 B 맵에서 대화가 자연스럽게 넘어와요. 그걸 굉장히 잘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게 이제 청년들한테는 토론을 잘한다라고 가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걸로 또 쇼츠 막 뽑아내서 확 뿌리면 그 초창기 한동훈 장관, 지금 한동훈 장관 좀 나락간 거 말고 초창기 한동훈 약간 그런 버전이었어요. 그치. 기억하시겠지만 스마트하고 약간 영화가 많이 됐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뭔가 똑똑한 법무부 장관이 딱 탄생해서 막 공정하게 수사도 하고 말도 잘하고 이런다 했는데 그때 그 쇼츠가 많이 퍼졌고 조회수도 많았어요. 댓글도 그 옹호할 만한 댓글. 무관심층 입장에서 그런 걸 보면 이 사람 좀 공정하네. 말도 잘하네. 그래서 우리 착이다. 이렇게 띄웠는데 그 이탄희 의원이랑 몇몇 그 뭐 김한규 의원이나 약간 거기에 지금 파해를 당해서 안 넘어가 주는 사람. 거기만 보면 이제 발작 버튼 눌려가지고 흥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뿌렸죠 또. 이제 저 부들부들하는 거 뿌리니까 그 거품이 많이 빠졌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완전히 빠졌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지형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들이 어떤 거에 발작 버튼 눌리는지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막 참신하고 새롭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미 저쪽에서 젊은 층들은 그걸로 우리 맨날 파고들고 조롱하고 도발하는 거다. 그래서 가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정치는 그래도 품격 있게 하고 막 도발하고 그러면 안 되지. 정치가 게임이야 임마. 막 이런 분들이 계신데 뭐 그런 의견 존중해요. 근데 그런 분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 약 올라갖고 저한테 막 공개 저격하게끔 하는 법도 다 있어요. 왜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몇몇 황희도의 분은 캐비넷. 제가 몇몇 분들은 그래서 제가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만 민주당에 우리가 싫어하는 모 의원도 저한테 문자가 온 적이 있어요. 누구라고 실제로? 누구라고 얘기해 주세요. 나중에 적절한 시점에 여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모 의원이 신년 때 한 보자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우리 라이브 3,000명 달성하면 공개 거시는 겁니까? 그래요? 근데 실제로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걸 오픈하고 이걸 또 양념을 하면 저는 제 몸집은 키울 수 있어요 분명. 근데 그런 식으로 정치하는 건 또 아니다. 뭐 그런 생각도 있긴 합니다. 아무튼 좀 저도 개인적으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준석이 그런 판을 굉장히 잘 짜놨기 때문에 사실 그 2030 남성들이 많이 그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황희두 이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그 정치판 말고 우리가 게임을 잘하니까 게임판에서 만약에 그들을 끌어들여와서 우리의 방식대로 상대를 한다면 우리가 유리한 지형을 이미 선점하고 싸우는 것 이걸 강조했잖아요. 실제로 대선 때 진중권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 마삼중도 그렇고 실제로 황희두가 짜놓은 프레임 안에서 놀아놨고 사실 그게 많은 타격적인 효과로 이어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상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한 명씩만 마크했으면 좋겠어요. 마치 그 일종의 로켓처럼 로켓가 뭐 모든 어떤 지역을 타격한다 이런 거보다 난 딱 특정한 곳으로 달려가면 거기만 가야지. 웃긴 게 정치인 지망생들은 이렇게 가다가 요것도 내가 좀 탐나는데 하면 요것도 잡으려 그러고 저것도 탐나니 저것도 잡으려 그러고 그래서 결국엔 로켓이라는 건 또 안 좋다 그러니까 막 평화주의자 이미지를 내세우려 하고 이러니까 죽도 밥도 안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밀착 마크라는 건데 핵심이. 네. 근데 사실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욕심도 나고 하다 보면 또 놓치거든요, 그걸.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보람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일찍이 많은 분들에게 깨달음을 준 영화에서 대사가 있었잖아요. 난 한 놈만 패. 그게 진짜 필요한 것 같고 저도 이제 제가 준비해온 이슈랑도 연결이 되는데 최근에 윤석열이 이제 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뭐가 무서운지도 모르고 지금 여기저기 다 건드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3대 개혁, 뭐 노동, 교육, 연금 건드리겠다. 근데 이거 일찍이 다른 대통령들도 이거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건데 여기는 그냥 마음대로 특별한 뭐 숙고나 이런 거 없이 막 건드리고 다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연금 개혁 얘기가 나오자마자 젊은 2030 층이 지금 뭐냐 하면서 막 반발을 엄청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만약에 지금 정부가 우리가 여당이었다고 한다면 저쪽에서 대안도 없이 얼마나 물었을
물어 뜯었을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무작정 모든 사안에 있어서 대안도 없이 물어 뜯자라고 하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어쨌든 포인트를 잡아서 공격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저들이 그리고 뭘 하고 있는지도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들으면서 전 이제 축구 좋아하고 야구 좋아하고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그렇죠. 네. 스포츠 스포츠맨이죠. 생각나는데 뭐 맨투맨 수비도 필요한 거고 맞아. 또 모든 팀이 신사적으로 게임만 하진 않잖아요. 네. 11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 엄청 거친 선수가 있다거나 상대 선수 예를 들어서 호날두처럼 발작 버튼 잘 눌리는 선수 있으면 일부러 도발한다거나 하는데 그쵸. 그런 게 사실 개인의 캐릭터도 중요하지만 그 개인의 캐릭터를 잘 활용하는 감독이 있기 때문이다. 맞아요. 근데 우리도 좀 감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매니저가 좀 필요하다. 맞아요. 전술을 전략을 짜고 선수들을 움직이게 만들 프런트도 필요하고 단장도 필요하고 그런 거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딱 지금 말씀하신 네. 거를 제가 지난 총선 때 얘기했죠. 이제 당에다가 이제 다음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또 이 다행히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다. 근데 다행인 건 그때와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뭐 이따가 IT 얘기도 하겠지만 근데 제가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 건드리고 있냐 이제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기사를 보시면 좀 재밌을 겁니다. 아하.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응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그 기사 한번 검색해 보시면 뭐 이준석 게임 뭐 검색하면 나오는데 이런 걸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쪽에 발작 버튼은 윤핵관이다. 윤핵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하람 후보가 몇몇 인터뷰에서 나온 게 뭐 바이든 날리면 얘기한다 하고 윤핵관이란 얘기하면서 이번에도 아예 막 간접이란 식으로 하고 막 그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들을 보면 저쪽에서 뭔가 부들부들 하는 거를 무조건 후벼판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렇다는 것은 꼭 그냥 이 사례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어떤 거에 반응하는가 뭐 김건희 씨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아킬레스건이 있으면 그것도 이제 뭔가를 준비를 해놓고 있겠죠. 지금이 그냥 꺼내지 않을 뿐 그럼 민주당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당 지지자들이 어디에 가장 흥분하는가 그런 것들 다 모아놓고 있을 거예요. 이준석이. 그렇죠. 왜냐면 저도 저쪽에 있는 것들 많이 모아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삼중 그렇죠. 그때 그 미러링 하면서 그때 했다가 그 팀킬 주머니라 그랬다가 그 족발 열차 했을 때 맞아. 그때 차단당한 거 아닙니까? 많이 지금 화가 풀렸나요? 안 풀어. 아직 안 풀. 요즘 활발하게 활동하던데. 아무튼,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슨 막 정치가 조롱하고 서로 막 놀리고 이런 게 아니라 당연히 뭐 우리가 뭐 마음으로 정치해야 되고 좋은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정치는 정치답게 해야 된다는 것도 동의하는데 이미 이 온라인 디지털 환경 속에서 이런 게 먹히는 시대가 됐고 커뮤니티 속에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더 혐오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의 우리가 똑같이 조롱하자는 게 아니라 저기에 방어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때로는 날카롭게 공격을 하고 딱 매처럼 날아갖고 확 뽑아버리고 이런 것도 필요하단 겁니다. 맞아. 그냥 우리가 막 순수하게 정치하고 막 진정성만 가지고 팩트만 나열하면 대중들을 설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023년에 맞지 않는 정치인이다. 지금 이런 온라인이 활발하지 않을 그럼 과거에는 그게 먹힐지 몰라도 지금은 정말 그런 식으로 싸우면 이거 뭐 지지자들도 만족 못 시키고 저쪽에 놀림거리만 되고 근데 그런 사람을 저쪽에서 의도적으로 띄우죠. 네, 저 맞아요. 무서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쪽에서 칭찬받는 사람들 중에 진짜 무서운 사람 얘기 안 하죠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렇게 되지. 상대편이 엄밀히 따지면 지금 전치라는 게 총칼 없는 전쟁인데 상대방 이 적장이 너무 무섭다. 이걸 누가 공개적으로 얘기합니까? 지금 이 시대에 얘기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볼 필요도 있다. 필요가 있다. 너무 과도하게 점점 빼는 것 같기도 해요. 그 영국에서 보면 영국 국회에서 싸우는 거 보면 되게 재밌잖아요. 제가 만약에 가서 우리 지금부터 기후 정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대 뭐 보수파에서 나는 기후 정책 반대지로 이런 소리를 정말 상대 국회의원이 조롱을 하면서 노래를 불러요. 거기에 버전의 마삼중인가? 그런 게 그 문화야. 우하면서. 서로 그런. 네. 무슨 랩 배틀 하는 것처럼. 근데 저 이거 너무 부러운 게 영국에서는 실제로 매주 수요일마다 그 1시간 동안 계속 그렇게 회의를 하잖아요. 그럼 실제로 총리가 아무런 자료나 딱 자료만 들고 가고 노트북이나 이런 거 들고 가지 않고 자기가 머릿속에 있고 본 내용들로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럼 저쪽 여당 야당에서 계속 질문 공세가 들어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랩 배틀을 펼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가 언어의 향연이라고 불리거든요. 맞아.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이런 걸 시행을 했을 때 몇 사람이나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뭐 윤석열 같은 경우에야 도어스태핑까지 다 때려쳤으니까 말해 뭐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이거에 살아남을 만한 역량이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미 시대는 그렇게 흘러가는데 그걸 애써 부정한다고 해서 그냥 자기 부정이에요. 이게 뭐 기후 위기나 다 연결돼 있듯이 전 세계가 미세먼지에다 뭐 온실가스 때문에 지구가 난리가 났는데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그게 아닌 거가 됩니까?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어요. 한심하지. 지금 막 진짜 뭐 폭설부터 해서 폭염, 홍수 난리가 났는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러면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지 거기에 그대로 휩쓸려가는 겁니다. 정치인들도 온라인 환경에 대해서 자기가 모르면 공부를 하고 시대에 맞춰가든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야죠. 그럼 혼자 나는 옛날처럼 하는 게 맞아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옛날 그 사람이랑 엮여가지고 그렇지. 은퇴하게 되는 겁니다. 도태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쟁 남들은 총 들고 전쟁하는데 우리는 칼 갖고 계속 고집한다.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원래 그래서 제가 IT 얘기를 하는 것도 네. 이제는 조만간 IT 전장이 엄청나게 벌어질 거고 우리가 그럼 미리 이 고지전을 좀 선점해 놓자. 선점해야 된다. 물론 방송에서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저쪽에서도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방송엔 제약이 많은데 그런 거는 좀 더 자세한 얘기들은 강의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어디든 불러주시면 가는데 뭐 다음 주제 간단히 좀 넘어가 볼게요. 시간이 네. 많이 지나서 네. 일단 그 챗 GPT 이게 제가 작년쯤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엄청 꽂혀 있죠 지금. 요즘 다 챗 GPT만 얘기해서 좀 앞서가서 뭔가 소식을 다루려 해도 다 챗 GPT라서 맞아요. 얘기할 게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챗 GPT에 대한 여러 가지 긍정적, 부정적 측면에 대한 논의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좀 사진을 준비했는데 이게 해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커들한테도 이게 악용이 될 수 있다는 사례가 또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왜냐면 프로그램 코딩도 해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사이버 공격 뭐 이런 식으로 범죄에 악용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실제로 해커들이 뭐 피싱 이메일, 뭐 악성 코드 개발 이런 악용된 사례도 포착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이고 그럼 또 이제 저런 걸 잘 잡아내는 프로그램들이 또 나오겠네요. 그쵸. 그 공방이 또 엄청나게 시작될 거고 그럼 과연 그걸 잡아내는 데 있어서 국가에선 또 어떻게 대응할 거고 민간 시장에선 또 어떻게 할 거고 또 저거를 뭔가 뒤에서 거래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진 않을까라는 의심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다음으로 좀 가볍게 가볼게요. 이 챗 GPT를 정치화하는 정치권 관련 보도인데 다음 소식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이게 쉽게 말해서 어떤 상황이냐면 정치권에서 챗 GPT를 직접 활용을 해봤다 이거예요. 활용을 했다는 건데 네. 쉽게 말해서 양곡관리법 지금 최근에 핫하지 않았습니까? 네.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한 정치인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라고 합니다. 보도자료를 냈어요. 챗 GPT가 양곡관리법에 대해 공무원 부패로 이어질 수도 라고 분석을 했다면서 그러니까 양곡관리법은 저런 5가지 부작용이 있다. 챗 GPT 인공지능마저도 양곡관리법 문제라고 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거 모르는 사람은 뭐지 하고 할 수 있는데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엑기스만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네. 문제점을 설명하라고 한 거예요. 인공지능한테. 아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무단횡단을 했을 때 네. 그때 문제점 뭐냐. 뭐 음주운전했을 때 문제점 벌어진 일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 맞는 답변을 내놓을 거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그 정보가 입력이 돼 있으니까. 그래놓고 그것만 쏙 가져와서 저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저걸 요구했으니까 답변한 거다. 지금 이런 기사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양곡관리법이 미치는 영향 중립적으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답변이 나옵니다. 중립적으로 답변을 해요. 뭐 이제 논쟁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저런 식으로 언플을 해서 충분히 이 의도를 가지고 저런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저희가 지지난주쯤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에서 막 규제 얘기까지 나오는데 심지어 유럽도 막 AI법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앞으로 차차 전해드릴 텐데 대통령 이제 거기 심취해가지고 저거 좋은데. 이거 신년사 보니까 이거 잘하는데 막 이러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이미 한참 앞서가고 있다. 원래 엄청 앞서가던 한국이 왜 남들 쫓아가는 것도 모자라서 지금 되게 부끄러운 수준으로 전락했나. 정치권에서는 저렇게 의도가 담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요즘 청년들도 그렇고 이거를 이미 몇 달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통령이 거기서 이거 뭐야 좋은데라고 했다는 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쵸. 이거는. 예. 되게 부끄러운 그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거고 지금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뭐 짧게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지금 댓글로도 나오고 있지만 논문 네. 문제라든지 실제로 되게 유명 대학
시험도 굉장히 좋은 성적, 그리고 뭐 미국의 변호사 시험 정답률도 굉장히 높다. 그래서 엄청나게 어려운 시험도 합격할 정도로 지금 수준이 엄청나다. 그래서 이 AI 서비스 지금 다음 사진 나오고 있겠지만 뭐 구글이라든지 뭐 MS라든지 이런 다른 데서도 지금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AI를 떼놓고 얘기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물론 이걸 제가 말씀드린다 해서 챗 GPT가 무슨 세상을 하루아침에 다 바꾼다거나 AI가 지금 하루아침에 세상 바꾼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쪽에 어쨌든 굉장히 많은 논의가 오가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럼 여기에 맞춰서 기득권 카르텔 입장에서는 어떤 장난들을 주로 칠까? 아까 정치권에 실제로 국민의힘 뭐 안병길이요 뭐 아무튼 뭐 그런 사람들 누군지도 몰랐는데 그런 사람들이 저렇게 악용하는 걸 앞으로 더 많이 보게 될 텐데 제목 뭐 댓글만 보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제 저런 식으로 장난치면 뭐는 나쁜 거다. 인공지능이 그렇게 답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 갖고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챗 GPT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우리가 좀 주목하고 AI 쪽까지 앞으로 리터러시나 이런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아주 짧게 좀 시간 내서 요약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사실을 오늘 방송을 좀 요약을 해보면 이준석이 지금 등장한 시점에서 어쨌든 그 우리 쪽에서 대응할 사람도 분명히 있어야 하니까 여론전 심리전에 대한 또 중요성을 강조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미래의 어떤 저런 챗 GPT 관련해서 우리가 또 선점해야 되는 어떤 고지 요거까지 좀 설명해준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오늘은 뭐 심리전 여론전보다 정치의 게임화, 정치의 스포츠화 어떤 세계관이 있는가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좋습니다. 네, 그게 하나였고 앞으로 벌어질 전장 민주당이 트렌디하고 앞서간 정당이 되면 중도층까지 굳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의 눈길을 끌 수 있다. 이런 거에 있어서 되게 앞서가고 고민 많이 했네. 이런 걸 보여주면 거기에 또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앞서가기 위해서 주변을 설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방송에서 이런 걸 전해드리는 거고 이걸 보시는 분들이 주변에 이런 얘기 해주시면 된다. 끝. 좋습니다. 듣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좋아갖고 제가 시간을 좀 더 드렸습니다. 사회자의 재량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하게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은 또 황희도 코너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네. 다음 의석이 형 출발하시죠. 예, 출발하겠습니다. 묘하게 끌려가네요. 명 MC야. 이게 내 스타일이야 이게. 적응하십시오 빨리 다들.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은 그린워싱 얘기를 가져왔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그린워싱을 혐오합니다. 왜냐하면 환경 갖고 장난쳐서도 있지만은 기득권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전략이기 때문이거든요. 매우 많은 못된 의도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정말 싫어하는데 그래서 KBS 라디오에서 저 컨텐츠 그린워싱 주제로도 찍었던 거고 그 썸네일에 그렇게 들어있어요. 지구 생각하는 척 좀 그만하세요. 도발적으로 저 새날에 출연한다 그랬더니 일부러 도발적으로 넣으셨나봐요. 그렇게 했었는데 기업들이 그렇게 지금 뭐 ESG 외치고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만 그린워싱으로 적발된 건수가 1000여 건이 넘어가요. 그린워싱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한번 그린워싱 분류를 좀 정리를 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플래닛 트래커라는 영국의 비영리 기관에서 6가지로 정리했더라고요. 그 6가지 그린워싱 방법인 거죠. 이걸 한국의 그리니엄이라는 뉴스레터에서 번역해서 기사를 냈길래 가져와 봤습니다. 이 분류가 영어로 되어 있어서 딱딱 와닿진 않을 수 있습니다만 예시를 들어보시면 하실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그린 라이팅, 이제 하이라이트 친다 그러죠. 어떤 의미냐면은 기업이 자기 자사의 제품이나 운영에서 아주 일부 친환경적이면서 다 친환경적인 것처럼 꾸미는 거예요. 아주 일부에 뭐 하이라이트 쳐놓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림이 하나 올라오면 볼 텐데요. 제가 자주 언급드리는 SK E&S. 자원 재활용을 높여 ESG 경영 실천하고 떴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사진이 이제 또 올라옵니다. ESG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SK E&S 바로사 가스전 그린워싱 논란 가열. 호주에 있는 바로사 가스전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산화탄소 배출 없는 LNG를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온실가스를 포집하는 방법으로 제로로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거짓으로 드러났죠. 이게 약간 그러면 제가 더 한번 쉽게 비유를 해봐도 될까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드립을 한 10번 나는데 한 번 터졌어요. 근데 난 재밌는 그 코너 재밌는 진행하겠다. 예를 들어서 약간 누구 저격하는 아니.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게 약간 지금 비슷한 뭐 그런 것도 비슷한 거대 포장 아니에요 이거? 비슷한 예가 하나 더 있기도 하죠. 깡패로 굴림하는구만 여기서 황희두가.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도 있죠. 자기가 듣보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되게 유명한 배구 선수랑 사진 찍고 그게 정확한 그치. 예시네. 그린 라이팅.
네. 야, 그래놓고 이제 뭐 아는 사이니까 이제부터 아는 사이라고 하는 거 아니냐? 오늘부터 그렇죠. 1일. 그러네요. 거짓말의 근데 나랑 김기훈을 비교해 버리네. 이거 속 넘었는데 이거? 아 근데 사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얘기했던 그 지리산에 열차 깐다는 거 예. 이것도 그 그린라이팅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아 네, 그건 뒤에 나오니까 야. 말씀드릴게요. 실패했다 오늘. 네, 아, 하나 더 있어요. 날카로울 뻔했는데 이거. 이번에는 아. 그림 보면 GS 칼텍스예요. 여기도 이제 정유 회사죠. 이제 한경에서 나왔길래 가져왔습니다. 아, 저거 정말 극혐하는데 한경. GS 칼텍스 글을 써줬어요. GS 잘한다고. 근데 한경이 GS가 한경 지분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생각해보면 이유가 될 것 같은데 탄소 배출량이 40배를 낮춘 탄소 배출량 40배를 낮춘 스웨덴 원유를 구매했다면서 탄소 중립 원유라고 붙인 거예요. 이름을. 근데 40배를 줄였다고 탄소 배출량이 제로인가? 제로여야 탄소 중립이지. 그쵸. 네, 근데 제로가 아닌데 탄소 중립이라고 과장 광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림이 하나 올라옵니다. 정부가 지적을 했습니다. 너네 그린워싱이니까 그거 하지 마. 라고 했는데 계속 그린워싱 홍보를 올렸다가 이제 철퇴를 맞았죠. 네. 야, 아주 조금 해놓고 네. 이제 과장을 한 사례고 그리고 GS 칼텍스가 정말 그린워싱을 벗어나려면 정말 친환경적으로 가려면 친환경 원유 그들이 말하는 친환경 원유를 사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주요 산업 네. 정유를 할 때 나오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걸 우리는 스코프 1, 2, 3 이렇게 구분하는데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는 설명을 드리고 네. 가장 안 중요한 걸 해놓고 가장 중요한 것처럼 속인 거죠. 희두님이 아까 말씀해주셨던 그 사례처럼 여기에 더 여기다 잊지 말자 정재우. 네. 두 번째는 그린 라벨링입니다. 라벨을 붙이는 거예요. 친환경이라고. 네, 그린 라벨링. 그래서 이거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림 하나 올라옵니다. 이거 전설이죠. 근데 저거는 진짜 그냥 소비자를 진짜 기만한 거 아니에요, 저거는? 기만으로 해서 욕을 무지하게 먹었죠. 무려 이름도 페이퍼 바틀이에요. 네. 그래서 헬로 아임 페이퍼 바틀 하면서 나는 종이로 만들었대요. 그러지만 까봤더니 플라스틱이 나왔던 사례. 그럼 저런 거 보면 뭐 윤석열이 평소에 바지 뒤집어 입고 있는데 네. 그걸 갑자기 잘 입으면 윤석열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요. 그렇죠?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바지 핀만 바꾸면 다른 사람이다. 뭐 거의 이런. 근데 이니스프링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저거 만들 때 많은 플라스틱이 들어있긴 했었지만 플라스틱 사용량을 그래도 절반이나 줄였어라고 했는데 그럼 절반을 줄였어도 절반이 남아 있잖아요. 그쵸. 그럼 페이퍼 바틀은 아닌 거지. 그쵸. 그렇게 얘기했어야지. 그렇죠. 이거 거짓말인 거죠. 그리고 네. 또 하나 더 이건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지하철에서. 야, 이거 딱 보니까 5호선이네, 맞죠? 아니 3호선. 3호선. 북한산이잖아. 그러네. 5호선은 북한산을 가지 않아. 네. 북한산을 보면 친환경 아파트라고 있어. 근데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는데 저 아파트가 왜 친환경일까? 친환경이 되려면 뭐 저탄소 건설을 하든지 그쵸. 폐자재를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뭐 에너지 효율을 높이든지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가운데 써 있는 거예요. 숲세권 산이랑 가까워서 야. 친환경이라는 거야. 야. 저런 것을 속으면 안 된다. 저런 걸 우리는 그린 라벨링, 친환경, 에코 이런 것들 마구잡이로 붙이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게 그린 라벨링이고. 네. 실제로 광고를 할 때 요즘에는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거, 전반적으로 브랜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좋게 만드는 거 이런 광고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예전에는 뭐 이게 이만큼 성능이 좋아요. 이것보다도 요즘에는 이미지를 좋게 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무조건 다 이런 식으로 ESG 경영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어떤 맞아요. 기준으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죠. 뭐 이렇게 뭐 시사지라든지 여기저기 나오는 심지어 그런 광고들에서도 전부 다 뭐 그린, 아까 말씀하신 뭐 에코, 비건 이런 게 그냥 광고 용어로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 그린 라벨링에 비건도 대표적으로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비건 가죽이다. 비건 가죽으로 만들었다면 뭐 친환경스러울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비건 가죽이 엄청난 화학 제품이 막 섞여 있는 인조 가죽이었던 거야. 실제로 유튜버들 중에서도 그런 거 장사하다 걸린 사람들 있잖아요. 비건 한다고 해서 실컷 뭔가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 쫙 끌어 모아놓고 나중에 뒤에서 막 고기 먹고 있었던 거 걸리고 겉으로 자기는 이런 사람이라고 스스로 라벨링을 붙인 거죠. 그렇죠. 반응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했는데. 아니 매우 공감하는 반응이었는데. 아 근데 제가 그 패션 쪽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네. 뭐 여러 가지 원단이나 맞아요. 이런 근데 그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게 석유 찌꺼기라든지 이런 걸로 보통 인조 가죽을 만드는데 실제로 소나 양 같은 경우에는 이 가죽을 쓰기 위해서 도축을 하는 게 아니고 고기를 목적으로 해서 부산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무작정 그 가죽이 그 뭐 가죽에도 사실은 뭐 크롬이다 뭐 후가공이 사실 그게 있는데 뭐 모든 것이 다 뭐 무조건 인조 가죽이 그거보다 친환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나요? 그럼요. 다 우리가
획일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는데 다 따져봐야 돼요. 다 네네. 따져봐야 되는데 과연 충분히 따져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음표인 거고 정변님 아무리 비건이 싫어도 비건 가죽으로 마치 비건의 가죽을 벗겨서 만든 것처럼 그런 관점은. 저는 정변님 저 같은 지금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정변님 같은 친구 있으면 네. 그냥 그린워싱 하는 데들 맨날 저 고발하고 고소해서 아. 그거 돈 벌고 살 것 같아. 그게 되는 말아서. 거예요? 그렇게 계속 고발해가지고 또 그다음 또 한번 보면 그린 크라우딩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모은다. 크라우드 펀딩 할 때처럼 네. 모으다라는 뭘 모으냐면은 기업들이 모이는 거예요. 친환경 단체를 만들어서 모이는 거예요. 하지만 뒤에서 딴짓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원문, 이 뉴스의 원문에서는 해외 예시가 나오는데 펩시를 만드는 펩시코, 그리고 엑손모빌, 쉘 같은 곳들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거나 플라스틱을 만드는 원유를 생산하는 회사들이 네. 플라스틱 폐기물 종식 연합이라는 걸 만들었대요. 그러면 뭔가 얘네가 플라스틱 폐기물이 안 나오게 뭔가를 하려나 보네 하는 기대감이 생기죠. 근데 요들이 그대로 글로벌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조약을 반대하는 플라스틱 오염하지 마라는 조약에 반대하는 미국 화학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얘네는 정체성이 뭔가? 그러니까 그리고 이 플라스틱 폐기물 종식 연합이라는 곳이 5년 동안 우리가 얼마만큼의 플라스틱 재활용을 할 거야라고 목표를 정해놨어요. 네. 근데 3년 동안 0.04%만 이행한 거야. 5년짜리 목표인데 5년인데 3년이 지나서 60% 정도는 했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0.04%한 거니까 안 한 거지. 그렇죠. 1%도 안 되네. 단체만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근데 그것과 비슷한 그린워싱이 현재 우리나라 정부 안에 있어요. 그림 올라오는데 바로 저겁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대통령 직속이고 2021년에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졌어요. 네. 근데 지금은 저는 과감하게 현재 이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는 그린 크라우딩 기업들의 이제 수장들이나 회장들이나 중요한 자리에 있는 이들이 저 안에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는 일이 지금 없어요. 네.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위원장이 이제 국무총리, 그러니까 한덕수, 그리고 민간 공동위원장이 한 명 더 있어요. 2명이 공동위원장인데 이 공동위원장이 이 김상협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명박 정부 때 녹색성장 기획관을 영입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했었는데 실효는 없었고 오히려 석탄화력 발전에 더 투자를 해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미세먼지가 더 늘어났어요. 그 사람이 저 자리에 지금 공동위원장으로 한덕수와 함께 올라가 있어요. 와, 근데 한덕수가 있는 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반응이네요. 저기 일단은 위원장으로. 뭐 그렇게 되어 있었으니까 그 총리가 일단 위원장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분과위원회 애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명박 때 4대강 사업본부 분과위원장을 맡았던 신현석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현재 탄소중립위원회 공정전환 기후적응 분과위원장이에요. 4대강 하던 사람이. 그리고 하나 더 하면 탈핵 정책을 매우 반대하던 김지희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선임연구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현재 이 분과의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어요. 저런 인력 구성으로부터 어떤 탄소 중립을 지금 우리가 바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솔직히 앞에 말씀하시면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가 아는 이명박계 사람들 장제원을 비롯해서 그 윤핵 관계가 MB 많이 들어왔잖아요. MB 때 그렇죠. 사람들이 윤핵관으로. 근데 지금 이런 사람들도 같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맞아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네, 보통은 눈앞에 있는 사람들만 제거하면 그러면 다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착각이란 게 방금 말씀하신 이름도 다시도 모르는 사람들이 맞아요. 여기저기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신경과 그러니까 한덕수가 여기뿐만 그렇게 아니라 들어갔잖아요. 다른 정부 기관 내에서 그러니까요. 여기저기 엄청 들어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예전에는 77명의 민간 위원들이 있었는데 지금 32명으로 줄였거든요. 그것도 예전에는 전문가들이랑 시민사회단체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제가 아는 분들도 많이 들어가셨어요. 근데 32명으로 줄였고 지금 다 교수. 죄다. 네, 거의 뭐 한두 분 안 돼요. 민간 위원이, 민간 전문가가. 성격이 완전히 변했다. 게다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희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 얘기할 때마다 지금 또명박 계속 나오죠. 네. 기후는 기후로만 봐? 환경은 환경으로만 봐? 아니라는 거죠. 같이 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부터 조금 빠르게 넘어가면 그린 린싱이란 게 있습니다. 우리 린스 할 때처럼 네. 행분다인 건데 그건 이거예요. ESG 목표를 발표했어. 근데 목표를 자꾸 몰래 줄여. 요거 그림 하나 올라옵니다. 이거 뭐
멀리 갈 거 없어. 윤석열 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목표 40% 2030년까지 40%로 줄인다고 했었는데 너무 높아 줄일 거야라고 했어요. 근데 그거 줄이려고 하면 파리 협약 탈퇴해야 된다. 아, 네, 그랬더니 한경에서 또 저 정말 한경은 또 나타나요? 한국경제. 한경은 정말 조중동 외에 정말 한경은 전 빌런이라고 봅니다. 와. 문정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대못을 박아놔서 해외에서 공짜로 탄소 줄여야 된다. 라면서 밑에 보면은 이제 나와 있죠. 전 정부의 실책을 떠안았다. 뭘 떠안아? 안 한 건데. 마사지를 또 저렇게 해주는 상황이 또 펼쳐지고 있고요. 야. 또 하나 보면 이제 그린 허싱이라고 해서 그 보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 기업들이 ESG 목표를 세웠어. 근데 올해 너무 잘하면 내년에 더 잘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부러 축소 보고하는 거예요. 조용히 조용히 하다의 허쉬예요. 아. 그래서 그린 허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하도 그린 허싱으로 욕을 먹으니까 숨긴다는 분석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눈속임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아마 조금 다 같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린 시프팅. 시프팅. 시프트는 미룬다는 얘기죠. 네. 뭘 미루느냐? 책임을. 아. 누구에게? 개인에게. 이거 심각한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탄소 발자국 계산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나 탄소 발자국이 얼마나 나왔다. 뭐 한국 사람은 1년에 뭐 1인당 뭐 13톤을 배출한다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근데 그 탄소 발자국을 처음에 누가 만들었느냐? 영국의 석유회사 BP. 그러면서 개인이 탄소 발자국을 계산하도록 유도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도록 본인들이 줄여야 되는 건데. 근데 저도 야. 좀 이게 정치 생각을 줄여야 될 것 같은 게 누가 제일 먼저 했냐 했더니 이명박 얘기 나올 뻔했거든요. 좀 이게 그러네요. 근데 실제로 저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게 최근에 이게 비슷한 사례인 것 같은 게 네. 난방비 폭탄 얘기 나오니까 네. 정부에서 뭐 개개인이 이걸 줄일 수 있는 뭐 추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가습기 틀라 하면서 그러고. 막 개개인의 노력으로 이걸 시선을 돌리면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그런 거 보면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거라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결국에는 훨씬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될 곳이 다 책임을 회피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지금 환경부 뭐 인스타그램을 들어보다 환경부가 내놓는 보도 자료들 보면은 개인이 환경을 위해 개인이 뭐 탄소 중립을 위해 할 수 있는 습관 맞아요. 1가지 뭐 텀블러 쓰기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아니라는 거죠. 4대강 뽀개고 네. 탄소 중립 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확실하게 투자하고 원전하겠다는 거 버리고 할 일들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치. 그거 쏙 빼고 개인에게 지금 계속 돌리고 있는 게 바로 이 그린 시프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그린워싱에 대한 6가지가 네. 기업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한 자료인데 네. 기업까지 갈 것도 없이 현재 윤석열 정부가 그대로 그린워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 눈속임을 할 수 있는 전략 전술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어디에나 거짓말은 똑같다고 패턴이. 그러므로 속으면 안 된다. 기후는 기후로만 봐?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게다가 이걸 준비하면서 속이 더 분통이 터졌던 이유는 왜 우리 주말에 네. 집회 갔을 때 제가 계속 감동받았다 그랬잖아요. 이재명 대표. 맞아. 저는 50대 이상 아저씨가 네. 게다가 대한민국의 유력한 대권 주자가 네. 사람들이 30만 명이 모인 자리에서 생태문명이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을 태어나서 전 본 적이 없어요. 맞아. 전 세계가 어. 탄소 문명을 넘어서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생태 문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라는 문장이 저는 소름이 끼쳐가지고 사실 집에 가서 여러 번 들었어요. 새날 내가 들은 게 새날에서도 한번 해주셨잖아요. 네. 13분 12초 하면 나와. 아. 계속 들어가지고 외우시고 나이지 그 외웠어요. 구간에. 네.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왜 이 그치. 꼴을 봐야 되냐고.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확실히 이재명 대표님이 대통령이 됐다 해서 뭐 세상이 하루아침에 확 달라졌다는 아니지만 당연히 저희가 뭐 그럼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런 기대를 갖고 있고 그럼.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특히 말씀하셨듯이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얘기도 당당하게 하면서 그 시야 자체가 진짜 어지간한 사람들보다 훨씬 앞서 있고 멀리 보고 되게 높은 데서 이렇게 보는 분인데 그거를 갖다가 결국에는 너무 극과 극으로 반대편인 사람이 되니까 그 희망조차 지금 못 가지고 있는 게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서게 되는 배경 아닌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얘기한 건 그 30만 명만 아는 거예요. 여전히 그쵸. 이재명 악마에 속고 있는 것도 마음이 아프고 어쨌거나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기후 환경과 관련해서는 더 발전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 방향성은 전 옳다. 유익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환경 이야기, 기후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이재명 그 대표가 하고 있는
활동과 연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그린워싱 관련해서 정리를 하면요. 그럼 그린워싱 이걸 어떻게 다 분석을 해서 우리가 안 속냐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ESG에서 G를 잘하는 회사를 선택하세요. G. E만 강조하는 회사가 그린워싱을 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 밖에선 가장인데 밖에서 네. 맨날 쓰레기 줍고 플로깅하고 우리 네. 환경을 지킵시다를 해요. 근데 집에 가서 와이프를 맨날 때려. 아. 그게 제대로 된 인간이에요? 참. G를 잘해야 된다. 가와만사성. 아. 가까운 사람, 직원들에게 소중하고 그쵸. 내 회사에게 소중하고 나의 소비자에게 소중한 사람이 환경도 잘한다라는 음. 거 꼭 생각해 주시면서 저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말씀 들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막 그 구지개부터 해서 지금도 과거로 가고 있잖아요, 대통령은. 아유. 근데 이재명 대표님 그 먼 미래,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 트렌디함을 복원시켜야 된다. 민주당의 전성기가 저는 되게 뭔가 힙하고 되게 막 미래지향적이고 이런 이미지 때가 가장 전성기라 보거든요. 근데 그런 민주당이 될 수 있었던 기회가 뭐 네, 근데 저는 일시적으로 미뤄진 거라 생각은 합니다. 네, 의성님 코너가 되게 값지고 우리 업데이트 의미가 또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굉장히 장기적인 비전이고 서서히 걸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5년 안에 3년 안에 당장 단기간에 되는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쪽에서는 아예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던 거랑 똑같이 놓고 양비론을 펼치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꼭 짚어줘야 되는데 의성님이 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안 그래도 댓글창 보니까 의석영 코너가 아주 뜨겁네. 그 유인님 같은 경우는 오이성님 언변이 참 좋으시다. 우리 편이라서 다행이다. 이런 댓글도 달아주셨고, 예. 그래서 뭐 웬즈데이님도 앞으로가 기대된다. 뭐 이렇게 이건 이재명 대표한테 한 얘기군요. 그냥 저한테 한 걸로 전 들을게요. 예, 뭐 편하게 생각하세요. 이게 핵심이었어요. 앞에 아니, 못마땅해서. 네. 아무튼 다음 그래서- 주에 또 준비 잘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린워싱 관련해서 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어떻게 좀 잘 감시해야 되나 그런 걸 잘 짚어주신 것 같고 다음 또 마지막 우리 또 피날레를 장식할 코너죠. 보람님의 코너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발하시죠. 네, 쇼미더머니 이번 주에 쇼미더월드. 쇼미더 죄송해요. 제가 아니 쇼미더월드 너무 이거에 이 억양에 신경 쓰다 보니까 아니 제가 지금 이게 네, 저 사진을 앞에 나오는 걸 보고 있다가 오늘 대회가 될 이렇게 뻔했어. 웃기네. 좋습니다. 아니 네. 재미 요소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 지난주엔 드랍 더 비트라 그러더니 그렇습니다. 그건 재훈님이 들었었고 일단 시작 좋았어. 플러스 5점 드리겠습니다. 언젠간 네. 코너명을 제대로 부를 날이 오길.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지난주에 다들 이제 집회에서 재훈님 빼고는 다 만났었죠. 근데 그렇죠. 아니 그 거리에서 이렇게 윤석열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네. 많이 계신데 이제 프랑스에서는 최근에 120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고 해요. 사진 보여주시면은 와. 네, 추산에 따라서 뭐 200만 명이 넘게 나왔다고도 하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또 집회를 하면은 집회만 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파업을 또 크게 합니다. 곳곳에서 뭐 교통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뭐 등등의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도 지금 대대적으로 파업 그리고 연대 파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난리가 난 이유가 있는데 혹시 다들 뉴스 소식 보셨나요? 네. 네, 대략 다들 보셨죠. 네. 네, 프랑스 공유를 정부가 해주셔가지고 네. 잘 봤습니다. 네. 네, 미리 왜냐면 놀라실 수 있을까봐 프랑스 정부가 지금 연금 개혁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인데 우리가 봤을 때는 약간 이거 가지고 이런다고? 약간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우리는 윤석열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한번 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원래 마크롱이 원래 대선 공약으로 연금 개혁을 발표를 했었고요. 도대체 뭘 하겠다고 했었냐면 뭐 프랑스에는 지금 42개 종류의 연금이 있는데 이거를 뭐 통합하겠다 뭐 이런 내용도 있지만 핵심이 뭐냐면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년을 지금이 62세인데 64세로 변경하겠다. 그리고 이거를 다 일해야지 받을 수 있는 그 근속 연수를 42년에서 43년으로 일을 해야 연금을 전액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 지금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거거든요. 짧게 줄이자면 더 오래 일하고 늦게 받아라. 이 부분이 그러네.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19년도부터도 나온 자료들을 보면은 정년이 근데
다른 나라들보다 굉장히 짧게 끝납니다. 보통 한 60세 정도면은 은퇴를 보통 하더라고요. 보면은 뭐 영국, 네덜란드 등등의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도 그래서 훨씬 빠른 수준이고 연금 수준이 또 상대적으로 높거든요. 이 원래 평소에 받던 돈에서 연금으로 받았을 때 나오는 그 정도를 대체율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40%가 안 되는데 프랑스는 한 60% 정도 대체가 가능한 수준이거든요. 실제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도 복지 비용이 굉장히 크게 지출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 가면은 뭐 2023년도에 적자가 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도 나오는 재정 건전성 이 문제를 언급을 하면서 연금을 손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혹시 다들 연금에 대해서 개혁을 한다고 하면 다들 찬성이신가요? 반대이신가요? 개혁을 한다고 해도 우리에게 좋을 일이 있을까 싶네요. 우리나라에서. 우린 너무 불리한 세대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즘 2030 그 인터뷰 관련해 연금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인터뷰 보니까 다들 각자 준비하는 20, 30대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연금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나는 따로 모아두고 있다. 뭐 이런 반응이 있는 걸로 봐서는 사실 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보다 일단 걱정이 좀 앞서는 청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일단 그 투표를 1인 1표를 한다고 하면은 숫자에서도 우리가 밀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중요한 지점이죠. 국회에서 그냥 밀어붙이면은 우린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사실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죠. 고갈된다는 얘기도 뭐 하루 이틀 나온 얘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원래 다음 세대가 이제 이전 세대 노후를 보장해주는 개념으로 연결이 되어 오다가 그 신뢰로 버텨오다가 네. 이제는 그 출생 문제랑 얽혀가지고 미래 세대가 노인이 됐을 때 이걸 못 받는 거 아니냐는 불안감도 실제로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럼요. 네, 지금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황희도 씨 코너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연금이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충분히 세대 갈라치기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지금 굉장히 젊은 층까지도 이 시위에 나와서 동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는 평등이 아니라 정의를 원한다인데요. 왜냐면 여기서 나오는 메시지들이 청년들도 여기에 같이 동의를 하는 이유가 우리들의 이 근로소득을 건드리지 말고 이 불로소득 그리고 자본소득에 세금을 매겨라. 너네가 이것들이 진짜 이 연금이 진정한 사회적인 가치와 그런 비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다가 왜 세금을 매기지 않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정말 올바르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많이 들더라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횡재세 생각나네요. 네. 노다지에 묻히는 세금. 네, 그런 걸로 맞습니다. 계속 세수 확보해야 되고 사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계속 주목받았던 게 뭐 기본소득 탄소세 같은 것들. 네. 탄소세 같은 거 없던 건데 정의를 위해서 기후 정의를 위해서 조세 정의를 위해서 탄소세 같은 걸 신설해서 그 돈으로 기본소득 주는 방식으로 부의 재분배하고 양극화 그쵸. 해소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맞습니다. 근데 저도 요즘 그냥 제가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게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지난 총선 때 했던 얘기가 이제 슬슬 당에서도 중요성을 느끼는 것 같다 이런 말씀드렸듯이 이게 사실 국가적으로 엄청난 저항이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이거 당연한 건데도 쉽게 안 되는 거 보면서 이게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굉장히 앞서 먼 미래를 내다보고 뭔가를 하실 때 얼마나 답답했을까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이걸 준비하는 분의 시대가 어느 시점에 오는데 그걸 최대한 당기는 게 지지자들의 역할인 것 같다. 그냥 가만히 냅두면 안 올 수도 있고 아주 먼 미래에 올 수 있는 걸 한 20년 뒤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그 꿈꾸는 세상이 그쯤 사람들이 이해한다 그러면 너무 늦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지자들이 계속 공부하고 설득하면서 그 시간을 빨리 앞당기는 그런 느낌으로 보여요 요즘. 저는 저 딱 말씀 공감하는 게 뭐냐면 최근에 뭐 이재명 대표가 저는 민주당에 계신 분들 중에서 정말 많이 온라인 세계라든지 심리전이라든지 이런 전략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다고 느껴지거든요. 네. 근데 의원들이 되게 모를 수 있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근데 요즘에는 지지자분들이 온라인에서 활동을 또 많이 하시고 대관도 하시고 참전도 하시고 본인들이 거기에 대한 갈증이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체감을 많이 하시고 의원들한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이걸 몰라? 우리는 이런 걸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수준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보다 모를 수 있어? 그쵸.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횡재세 뭐 그다음에 뭐 탄소세, 기본소득 등등이 지금 시점에 뭐 여론조사 결과가 갖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그냥 솔직히 그 단기적으로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정도뿐이지 이게 뭐 된다 안 된다 그거 갖고 판단하는 건 불가능하다 보고 맞다고 보지도 않고 다만 이제 그런 쪽 방향으로 가게 됐을 때 미리 그걸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쨌든 저쪽에서는 대선 때 특히 그걸 포장을 되게 잘하니까 그 포장지를 어떻게 걷어내고 우리 쪽
사람의 포장지를 잘 최대한 또 포장하고 요런 거에 있어서 청년들이 역할을 할 때가 아닌가. 요즘 그런 생각 되게 많이 들어요. 청년들을 설득하기 위해선 어쨌든 청년들의 언어, 청년들의 관심사에 녹여내는 게 필요하다 보거든요. 네. 너무 딱딱하거나 막 가르침으로 가거나 이러면 더 튀어가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그래서 그런 고민을 저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청년들이 더 조직화될 필요도 있다고 봐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원하는 음. 청년들이 생각하는 저는 뭐 기후 관심 있을까? 기후를 잘할 수 있는 사람, 뭐 젠더에 대해서 관심 많으면 성평등을 잘할 수 있는 사람 등을 청년들이 원하고 지지하고 천거해서 중요한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그 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탑다운 바텀업 다 같이 가야죠. 네. 그래서 주제로 또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좀 이어가 보자면 네. 그 아까 말씀드린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까 그런 기조로 지지자 뭐 시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뭐 한 10명 중에서 7명은 지금 이 연금 개혁안에 반대를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이 연금 개혁 그럼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라고 물어보면 필요하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또 많습니다. 근데 그럼 이 개정안에 동의를 하느냐고 보면 거기는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죠. 네, 대답이 많고요. 이거는 한국에서도 비슷해요. 많은 분들이 왜냐면 언젠가는 적자가 나고 고갈이 될 거기 때문에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한국 사람들도 나의 받을 게 줄어들진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걸 괜히 건드리진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심리가 반영이 된 것 같고 지금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95년도에도 이 개혁을 시도를 했고 그때는 실패를 했고 2010년도에는 개혁을 한번 했는데 그때 이제 개혁을 한번 하고 나서 그 대가가 뭐였냐면 그 다음 대선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프랑스에서는 이 연금 아젠다가 큰 거고 프랑스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확고한 생각이 있는 걸로 보이는 게 뭐냐면 뭐 세계 기조가 이렇게 된다. 출생률이 줄어들고 뭐 이거를 줄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타협을 하기를 좀 꺼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는 프랑스에 확고한 모델이 있고 이 연금 모델을 우리는 지켜나갈 것이다 하는 의지가 굉장히 보이거든요. 근데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년 늦게 받고 1년 더 일해라 인 건데 한국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좀 너무 순한 맛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제 생각에 프랑스가 지금 연금 개혁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적극적인 이유는 복지가 권리임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복지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인 건데 반대로 우리는 아직 복지국가가 덜 된 민주국가까지 만든 것도 대단합니다만 아직 그 한 단계를 넘어가기가 너무 어렵네요, 우리나라는. 네, 지금 그 한 단계를 넘어가고 있는 그래서 매운맛 우리나라를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인구 피라미드를 살짝 보여주시면은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뭐 연금 고갈 얘기하고 앞으로 젊은 세대가 부담해야 될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프랑스의 인구 피라미드에 비해서 우리나라 인구 피라미드가 얼마나 더 젊은 세대로 갈수록 수가 줄어드는지를 보시면은 오히려 프랑스는 걱정이 없어야 되지 않나 그러네요.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잖아요. 뭐 프랑스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기대 수명이나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출생률이 압도적으로 낮다 보니까 이제 세계 최고로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그래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한국에 대해서도 지금 네 그래프 보여주시면은 아 마음 아프고. 네 지금 저런 순서로 5년마다 추계를 하거든요. 연금 추계를 대략 해서 적자가 언제쯤 되고 뭐 소진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계속 매년이 아니라 5년에 그 추계를 할 때마다 바뀐다고 합니다. 지금 23년도에는 대략 이 정도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그런 얘기는 있긴 하죠. 이대로 쭉 가는 건 아니니까 저게 그쵸. 무조건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추이를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맞습니다. 언론에서 90년생부터 딱 그 연금을 못 받는다 이렇게 헤드라인 기사가 많이 나오던데 사실 그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긴 하네요. 보면 네.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뭐 2년 더 일해라, 늦게 받아라, 그 1년 더 일해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도대체 얼마나 일을 하고 있을까 한번 표를 보여주시면 이거 압도적이죠. 네. 프랑스에서는 저 상태인데도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프랑스 연간 노동 시간 1,490시간. 그런데 대한민국은 1,915시간입니다. 압도적이네요. 우리는 더 늘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막 120시간 얘기 나오고 그나마 그걸 절충한다 해서 69시간 얘기 나오고. 정작 자기는 일도 안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는 아니 그런 사람이 또 아니, 자기는 뭐 파괴적인 성과주의를 또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는 그러니까. 하지도 않는 거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뭐 거창한 것까지 떠나서 공무원이면 출근이라도 사실 기본적으로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출근부터가 뭐 맨날 늦는데 뭐 90%가 지각이고. 뭐. 근데 노동 시간 줄이면 사람들 새날 볼까봐 일부러 늘리는 것도 있어요.
정치에 무관심을 끌어내려고 말은 맞아요. 재밌게 하셨지만 실제로 네. 정치 참여를 더 활발하게 할까봐 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요즘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유능한 관종이 필요하다. 진짜 지금 진짜 시대에는 공감해. 그냥 관종이다 뭐다라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저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뭐 해라 이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메시지를 전달 못하면 없는 겁니다. 근데 특히 전문가들이 정치권 바라볼 때도 그거 되게 전 불만이에요. 전문가도 어디 나와갖고 양당이 맨날 어쩌네. 뭐 자기의 진짜 이 엄청난 가치를 이런 포퓰리즘 방송이나 아니면 뭐 사람들 듣기 좋은 얘기나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휩쓸려서 나라가 문제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럼 본인의 그 엄청난 가치를 사람들한테 전하면 돼요. 시장에서 붙자니까요. 근데 자기네들이 시장에서 도태돼놓고 그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요즘 사람들 수준이 낮아져 갖고 이런 거나 듣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 제가 얘기하는데 사람들의 그 나한테 시간을 어떻게 쓰게 할 것인가를 본인이 연구하십시오. 그렇게 안 해놓고 회피하는 거잖아요, 그건. 그래놓고 맞습니다. 그걸 인정하기 싫고 부끄러우니까 괜히 막 아닌 척하고 합리적인 척. 합리적인 척하고 이런 거 깎아내리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오히려 사실 청년들 사이에서 반발만 키우고 네. 그럼요. 그래서 쭉 계속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국의 사례가 좀 압도적이어가지고 가지고 와봤는데 이게 21년도 자료인데 10년치를 모은 거거든요. 근데 고령 인구 증가율이 압도적입니다. 프랑스가 2.6인데 한국이 4.4, OECD 평균이 2.6이니까 굉장히 한국이 오히려 프랑스 걱정을 할 때가 아니다 하는 생각이고 네 다음 자료도 쭉 재생에너지 보여주시면은 확대 비율이면 좋겠다. 그 비율로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 네 그리고 또 심각한 게 뭐 청년층의 어려움과 고충도 그렇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듣는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나라입니다. 지금 43.4이고 평균 같은 경우에는 14.8인데 제가 그래서 최근에 이제 뉴스가 나오던 것 중에 조금 마음이 아픈 소식을 또 가지고 왔어요. 뭐냐면 이제 폐지를 주는 어르신들이 이제 싸움이 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거, 네, 자료를 있었죠. 네, 보여주시면은 네, 이런 상황인데 지금 한국은 프랑스는 순한 맛이라고 치면 한국은 너무 지금 매운 맛이다. 지금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국민들의 삶을 윤석열이 얼마나 더 힘들게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연금 개혁 문제 때문에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지금 윤석열이 뭐 4대 그 연금 손대겠다, 노동이랑 교육 손대겠다, 뭐 3대 개혁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 중에 진짜 제대로 뭐 하나 뭐 아는 게 있을까 싶을 정도 걱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말이야 계속 뱉고 있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참 정치 시사 쪽에 저는 늦게 온 입장으로서 저 노인 빈곤율이 저렇게 높은데 저분들이 윤석열에 투표를 했다는 게 솔직히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참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안 그래도 그 오후 3시에 국회에서 연금특위 그 여야 간사 논의가 있었더라고요. 혹시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예. 아무튼 뭐 그 저도 기사만 잠깐 봤는데 네, 그걸 논의를 하겠다고 지금 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오늘 3시에 아무튼 논의가 있었대요. 근데 네. 기사를 제가 마지막 확인했을 때 국민연금 개혁안 특위가 종료되는 그 오늘 4월까지도 이 논의가 발전이 없을 거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뭐냐면 국민연금 개혁에 다들 동의는 하는데 첫 발을 어떻게 떼야 될지가 전문가들도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그걸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까 그러니까, 그 네. 민주당에서 하신 그거 말씀하시는 민주당 뭐 여야 그러니까 국민연금 개혁 특위에서 여야 간사 간의 논의가 있었다. 뭐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간단하게 그냥 보고 왔는데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핵심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 인상하고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50으로 늘린다. 근데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보험료율을 9에서 15%로 올린다는 게 월소득에서 국민연금에 빠져나가는 비율이 훨씬 높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것도 국민들이 반발할 것 같은데 이 첫걸음을 어떻게 떼냐가 저는 핵심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 3대 연금 개혁 제시했잖아요. 뭐 교육, 노동, 그다음에 뭐 국민연금. 근데 네. 노동 개혁안 얘기한 거 보니까 완전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교육부 장관 보좌관에 검사 꽂아놓고 그러니까. 교육개혁 시동 건다 해주는 게 또 언론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맨날 언론 탓만 하냐 이런 얘기 하는데 언론 대응도 당연히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아까 뭐 말씀하셨듯이 이명박계 사람들이 그런데 또 막 분명 들어가 있을 거예요. 분명. 근데 우리가 모르니까 그냥 뭔가 전문가라는 그 포장
예를 들어서 뭐 김기현, 뭐 나경원, 주호영 이런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지금 저쪽도 막 판사, 검사 출신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정치인 혹은 유명해지면 저 이상한데 저런 인간이 어떻게 판사라고 검사를 했지 막 이럴 수 있는데 실제 지금 검사 그리고 지금 판사 이들에 대해서는 시선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판사 출신 정치인한테 보는 거랑 그런 판사도 분명히 지금 저런 인간들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판사하면 뭔가 되게 높아 보이고 조금이라도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 그렇죠. 것 같고 결국은 뭐 얘기가 좀 샜는데 연금 문제라든지 이게 그 지금 정부가 제대로 못하는 것도 맞고 민주당 대응해야 되는 거 맞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전문가 집단들이 맨날 언론 나와갖고 하나만 한 소리 하거나 그치. 혹은 뭐 자기가 뜻한 대로 가면 방향은 다 있다 해답은 있다 정치권이 다 썩어 빠져갖고 이런 얘기 안 하고 맨날 지들끼리 싸워서 그렇다 하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자기들 얘기하는 거 실제 사람들 설득하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할 거면 박정희 시대로 가가지고 독재 시대에 거기 뭐 자리 맡아서 하면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람들이 눈높이 맞춰서 설득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전문가들이 한가한 소리 하는 건 가서 그냥 책 읽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정치의 역할이고 그걸 노골적으로 막는 세력이 있는데 그걸 두고 와가지고 양비론 펼치면서 자기 전문가랍시고 막 떠드는 거 보면 진짜 무책임한 인간들이에요. 그 사람들이야말로 저는 그걸 받아 써준 언론 말할 것도 없고요. 아무튼 이게 맞습니다. 되게 어려운 문제라 봅니다. 최근에 아까 근데 그 얘기해 주신 것처럼 언론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이 문재인 정부였다면 엄청나게 비판적으로 비난하고 막 난리를 났을 언론들이 지금은 너무 조용하다는 거예요. 제 문제의식은. 그래서 그 주변에 뭐 지금 뭐 공무원, 사하, 군인들 연금 건드리겠다 이렇게 얘기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 그 누구도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들은 손대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무것도 모르고 이것저것 찔러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주변에 뭐 군인이든 뭐 공무원이든 교사든 등등 아시는 분들 한 분 정도는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안들을 뭐 무작정 뭐 욕을 해라가 아니라 팩트를 좀 알려드리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연금 문제 같은 경우는 세대를 관통하는 문제잖아요. 모든 세대가 합의를 이루어야 되는 문제라고 보는데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릿수로 하면은 젊은 세대가 그러면 우리는 어른 한 명 1인분 할 때 우리 한 명이 2인분씩은 해야 된다 말이죠. 그런 걸 보면은 왜 우리 이제 시작하는 공부 모임 같은 것도 청년들 모여서 수평적으로 비슷한 세대들끼리 모여서 조직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조직화가 청년들에서 끝나지 말고 수익적으로 가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분열로 정치를 한다면 우리는 통합으로 세대끼리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하면서 수평적으로도 조직화하고 수익적으로도 만나면서 얘기하지 않으면 이거 안 풀린다. 이건 그 우리 세대의 재수다.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한 명이 몇 인분씩 하는 걸 받아들이고 해야 좀 풀리는 문제 아닌가 싶어요. 네, 왜냐면 프랑스에서도 해법을 네. 그렇게 찾고 있잖아요. 2030 대 뭐 4050, 60이 아니라 다 같이 모여서 뭐 기득권의 뭐 불로소득이라든지 자본소득에 대해서 대항하자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해답을 찾아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말씀이고 네. 그래서 저도 맨날 가교 역할 얘기하는 거예요. 여의도 안가박, 뭐 2030과 4050 핵심 지지자 이게 필요하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넌 좀 청년의 목소리를 더 내야지 하는데 그런 목소리 내는 사람도 필요한 거고 그 청년의 목소리만 내면 세상이 안 바뀌고 특히 지금 청년들이 그냥 인구 머릿수로보다도 안 되니까 그럼. 그 사이를 또 완충 역할을 해주는 사람도 필요한 거고 각자의 역할 존중하자. 그럼. 그래서 맨날 축구로 비유하는 겁니다. 맨날 어떻게 다 공격수만 열어. 그러니까요. 왜 골키퍼한테 가고 니 왜 손흥민 10골 넣었는데 너 한 골도 못 넣어 이러면 안 맞는 거잖아요. 이게 그럼요. 각자의 역할 존중하고 또 우리 당원들은 또 당원들의 역할이 있고 뭐 당이 뭐 제대로 만약에 못한다 할 땐 목소리를 내지만 힘을 합칠 땐 또 합치고 맞아.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직력을 기르면 좋겠네요. 네. 아무튼 뭐 하실 말씀 다 하셨나요? 네, 오늘은 그래서 네, 같이 아까 얘기해 주신 내용을 종합해서 연대할 부분을 같이 연대하고 프랑스를 보면서 뭐 그걸 그대로 따라하자라기보다는 이제 우리만의 다른 방법을 또 좋은 방법을 찾아가자. 네, 입니다. 그렇죠. 아니 되게 중요한 주제를 갖고 나와주신 것 같은데 사실 제일 그 걱정하는 게 이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는 게 이 연금 개혁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이 아니라 개악을 보면 이 연금 개혁도 첫 발을 잘 떼야 그거에 맞춰서 쭉쭉 가는데 아무튼 계속해서 이 지켜볼 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앵사민의 보미옴님께서 멤버십에 가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웬즈데이님의 업데이트가 가교다. 오. 되게 감사드립니다. 감동입니다. 예. 내가 딱 읽으려고 그랬는데 이것도 본인이 딱 읽어버렸네요. 네. 마무리로 저 그 얘기하고 싶어요. 뭐냐면 이게 새날에 주로 시청하시는 분들이 시사에 네. 관심 특히 많으시고 그렇죠. 미래지향적이면서도 또 이제 나이대가 다 다양하니까 이제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마음에 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싫은 분도 있을
있을 수 있단 그렇지.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걸 또 이제 맞춰가는 계속 조정하면서 그게 또 저희 채널 이 새날의 그 업데이트 코너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뭐 업데이트를 봐야 할 이유가 뭐 엄청 많죠. 뭐 오프닝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아무튼 벌써 오늘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지리사님이 안녕하세요 황희두님, 오이성님, 정재훈님, 보람PD님. 예, 지리사님 죄송한데 지각하셨습니다. 예, 꼭 다시 한번 돌려봐 주시길 바라고요. 예, 아무튼 오늘도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그 내용들이 굉장히 알찼는데 오늘 슈퍼챗이 하나도 안 터졌네요. 이 얘기가 뭐냐면 이 이야기에 빨려 들어간 거야. 그래서 이 방송을 넉넉히 보고 있다 보니까 방송이 까먹으신 끝나버린 거야. 그렇죠. 그래서 오늘 슈퍼챗이 아까 재훈님이 근데 맥 여러 번 끊으시던데요. 네. 맥을 끊었다니요. 예. 아무튼 뭐 3대 1의 구도가 또 벌어질 것 같으니까 빨리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업데이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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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